128페이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어근과 직사 파생어까지 했었는데 좀 어려운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 다시 그 복합어가 접사와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 그리고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엔 니네가 어근과 접사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근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 풋사과에서 사과가 중요한 거지 풋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어근이라고 하고, 그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를 접사라고 하는데, 문제는 형식 형태소는 보통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다 보니까 어근이랑 헷갈리기가 굉장히 쉽댔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국어, 수능 문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선생님이 어근으로 착각하기 쉬운 접사들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 이걸 정리해준 취지는 니네한테 이걸 뭐 외워라 그딴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다만 니네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서 예시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근과 접사의 차이가 눈에 딱 띄어. 예를 들어 개떡, 게살구, 개복숭아에서 떡이냐 살구냐 복숭아냐가 중요하지 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김, 배, 미나리가 핵심이지 돌은 사실 생략해도 그만이지. 이렇게 이제 어근은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훨씬 중요한 느낌이 든다면, 접사 같은 경우엔 약간의 의미만 더해주니까 생략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자꾸 이렇게 예시들을 보면서 어떤 게 어근이고 접사인지 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합성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배울 텐데, 이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 양쪽의 형태소가 다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파생어 같은 경우에 한쪽이 형식 형태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합성어 파트에서는 좀 쓸데없는 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 원래 선생님이 수능에서는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본댔잖아. 그런데 유독 이 합성어에서만은 수능에서도 쓸데없이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를 물어보는데 꽤 자주 물어봐,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내신과 차이가 있다면 수능은 보기를 줘서 뭐가 통사적 합성어고 뭐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는 설명을 해준다는 차이가 있긴 하죠. 자, 통사적 합성어는 그 어근들의 배열이 우리말 어순은 소위 SOV 어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라면을 조진다,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순으로 가는 게 우리말의 어순이야. 영어랑 전혀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말의 결합 방식, 예를 들어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준다거나 부사어가 용언을 꾸며준다거나 하는 게 우리말의 정상적인 결합 방식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통사적 합성어고, 그런 우리말의 원칙적인 어순이나 결합 방식을 벗어나는 애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 난이도가 어려우면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좀 쉽게 출제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예들이 있을까? 뭐 이런 조합과 저런 조합이 있다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줘. 그럼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방금 얘기했듯이 관형사나 관형어가 뒤에 있는 명사, 체언을 꾸미는 건 우리말에서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첫 관형사가 사랑, 명사를 꾸미는 이런 배열, 통사적 합성어고, 자, 부사가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것도 당연한 일이랬죠. 그래서 가로막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어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순이랬지. 그래서 힘들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드는 거잖아.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어순으로 배열이 된 이런 애들은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동사나 동사, 형용사나 형용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 어간과 어간을 연결해주는 아라든지 돌아가다 혹은 놀고 먹다, 놀 먹다가 아니라 중간에 연결음이 고가 돌아가서 놀고 먹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연결어미가 있어주면 통사적 합성어가 돼. 그런데 상반되는 경우가 날뛰다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어간 날에다가 바로 연결어미 없이 어간 뛰가 연결이 됐지. 이런 경우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검불다 같은 경우에도 검고 불다가 정상적인 케이스지. 근데 어간 검에 어간 불 바로 붙어서 검불다. 이런 애들을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관형사가 직접적으로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용언이 관형어 어미가 붙어갖고 용언의 관형형이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실제는 더 많어. 그때도 이제 작다 이렇게 어간에 작아버지 바로 체언이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관형형 어미 을 이런 애들이 이제 껴서 작은 아버지, 뭐 크다의 크 아버지가 아니라 큰 아버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는 정상적인 결합 방식이야. 반면에 이쪽을 보니까 덮는 밥도 아니고 그냥 어간에 바로 밥이 붙어서 덮밥. 그리고 이거 학교 선생님들 정말 많이 또 써먹는데, 얘를 왜 많이 써먹느냐면 니네가 접칼이 뭔지 모르거든. 접칼은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있지, 접는 칼, 그거야. 그래서 뜻을 몰라서 이제 틀리라고 내는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접는 칼이어야지 바로 어간에 이렇게 접칼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또 많이 활용하는 게 검버섯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얼굴에 점도 아닌데 막 까맣게 피부 죽는 거 있지, 그게 검버섯인데, 역시나 얘도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검은 버섯이 돼야 될 텐데 검버섯. 이렇게 어간에 관형형음이 없이 바로 체언이 붙어버려도 비통사적 합성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부사는 원래 우리말에서 주로 용어를 꾸미는 놈이야. 물론 명사, 체언을 꾸미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걔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원래 체언을 꾸미는 건 관형사야. 근데 부술비, 척척박사처럼 부사가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이런 구성도 비통사적 합성어. 근데 얘는 니네가 별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학교에서 예시로 써먹는 게 부술비, 척척박사 이 정도밖에 없어. 자, 일단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 가니? 얘는 어차피 수능에서는 어쨌든 보기를 제시를 해줄 테니까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이에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주 나오고 선생들이 작년에 이거 울고 먹었다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자, 대등합성어. 자, 만약에 A라는 어근이랑 B라는 어근이 합쳐져. 그럼 보통 그 의미가 A, B로 가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이제 두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양쪽이 대등한 자격이라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 애들이 대등합성어야. 논밭, 원래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걸 반논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야. 손발도 마찬가지지. 위아래도 아래 위라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이렇게 본뜻을 유지하는 게 이제 대등합성어라면, 자, 반대되는 놈이 융합합성어야. 융합합성어를 먼저 보면, 융합합성어는 A, B 어근이 만났는데 뜻이 A, B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딴 뜻으로 형성되는 게 융합합성어. 자, 밤낮, 밤이랑 낮이 아니라 always. 춘추, 봄이랑 가을이 아니라 어른들의 나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민규야, 그러면 피땀은 대등합성어일까 융합합성어일까? 피땀.
민규는 피땀을 흘려 공부했지만 서울대에 가지 못했다. 융합, 그렇죠. 진짜로 피를 흘린 건 아니지? 노력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융합합성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서울대 가라. 갈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합성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꾸며주는 방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뒤 순서를 바꾸면 말이 안 됩니다. 책가방, 책을 넣는 가방, 책상, 책을 놓는 상, 손을 닦는 수건,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가방책, 상책, 수건손 하면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을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로 정리하고 갑시다. 질문 없어? 그래서 보통 얘를 좀 더 많이 내는 편이다 정도 이제 알고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공부했고,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형태소를 내가 8, 90% 아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8, 90%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보랬는데, 단어를 8, 90% 안다라는 건 여기까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품사까지 8, 90%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야. 자, 품사는 뭐냐? 수능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단어들을 세 가지 기준,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단어가 주로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품사. 자, 먼저 첫 번째 기준,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자, 대부분의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야. 체연,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이제 고이니까 이 정도는 니네가 척척척 나와야 된다. 얘네들처럼 대부분 다 이제 불변어, 형태 변화를 안 하는데, 셋만 딱 형태 변화를 하는 가변어야. 먼저 용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서술격 조사 2다. 원래 조사는 형태 변화를 안 하는 놈인데 이 서술격 조사만 유독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고, 나는 학생이었다, 나는 학생이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존재는 반드시 기억해야 수능에서 실패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 주로 몸통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체언,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 수식언. 원래 수식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라 안 쓰는 게 좋은데, 뭐 수능에서도 쓰고 하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식이라고 하는데, 국어 언어학자들은 수식이란 말을 안 쓰고 한정이라는 말을 써. 왜 한정이라고 하냐면 그게 문법적으로 더 정확한 뜻이 돼. 자, 예를 들어 옷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옷이라는 옷은 다 우리가 옷이지. 그런데 큰 옷 하면 범위가 상당히 한정이 되죠. 뭐 나의 옷 범위가 한정이 되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식이란 말 대신 이제 한정이라는 말을 좀 써주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교육도 항상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본에서 온 용어를 바꾸지를 않고 쓰는 거야. 해방이다고 이제 친일파 놈들을 싹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이고 뭐 군사고 경제고 정치고 중요한 요직을 다 친일파들이 이제 넘겨받으면서 교육에도 이런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식이란 말을 쓰고, 니네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훌륭한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 바꾸지 못한 이 수식이란 말을 한정으로 바꿔주세요. 하지만 절대 국어 강사는 되지 마세요. 국어 교수가 돼서 바꾸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의미에 따라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따로 노는 독립언, 독보다이죠.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고, 용언,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
형태 변화를 한다고 해서 용언이라고 해. 자, 그리고 이제 의미에 따라 우리가 아는 9가지 품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위험한 꼼수를 하나 주자면은, 단어를 줬을 때 니네가 그게 무슨 품사인지 모르겠어. 그때 너희들이 써먹어 봄직한 방법이 뭐냐면은, 니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가졌음에도 이상한 근본 없는 외국어를 더 중요시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이 품사 개념을 영어 시간에 먼저 배워.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 주고 얘 품사가 뭐냐 하면 대답을 잘하는데, 국어 단어를 주고 품사가 뭐냐 하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 그랬을 때 니네가 품사가 뭔지 모르겠는 그 단어를 영어로 이제 우락가이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나의 품사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 영어로 I 하면 니네가 바로 대명사 나온다고. 이런 방법을 이제 써먹어 본 집도 하지만 얘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영어와 국어는 품사의 체계가 좀 달라. 예를 들면 영어에는 없는 품사가 지금 눈에 띄죠? 관형사. 이 관형사는 영어에 없기 때문에 니네가 개념을 낯설어하고, 특히 형용사랑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보통 형용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들도 니네가 이걸 어려워한다는 걸 알아서 관형사 문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는 있는데 국어에는 없는 품사가 또 눈에 띄죠? 뭐야? 접속사가 없지. 전치사 같은 것도 없고. 자, 접속사. 국어에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 접속사란 품사가 따로 없고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것도 있을 리가 없죠.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계대명사 같은 거를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항상 수능 문법에선 예외가 중요한데, 조사는 여러모로 예외적인 놈이었죠. 홀로 쓰이지 못하는데 단어로 인정을 해줘. 띄어쓰기.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얘만 유독 붙였어. 이런 예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자주 문제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형태 변화라는 서술격 조사 2단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 각계격파 해봅시다. 먼저 체언. 문장에서 조화사 결합하여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몸통 역할을 하니까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체언도 얼마든지 다른 문장 성분을 역할을 합니다. 서술어 역할도 할 수 있어. 다만 체언이 서술어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야 됩니다. 나는 학생이다. 이딴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들아, 단어들을 주고서 얘가 체언이냐 용언이냐 수식언이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나올 거 아냐. 그때 너희들이 뒤에 조사가 쉽게 결합하지, 이런 특성을 갖고 체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게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는 못한 게, 사실 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다른 웬만한 품사 단어 뒤에는 다 결합을 하는 편이야. 자, 그래서 그걸 니네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쪽을 보세요. 체언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걸 오히려 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역으로 니네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관형사와 관형어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와 부사어는 뒤에 있는 용언을 주로 꾸민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관형사라는 개념을 니네가 낯설어 하기 때문에 관형사, 관형어, 관형격조사, 관형형 어미, 관형절, 어쨌든 관형이란 말이 들어가는 놈들은 다른 놈에 비해서 한 문제라도 더 나와. 그때 보통 수능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 관형어랑 부사어를 구별해라. 관형사랑 부사를 구별해라.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자주 내거든? 그때 출제자들은 반드시 너희들한테 힌트를 줄 거야. 어떤 힌트?
관형사나 관형어 뒤에는 반드시 체언을 줘서 너희들한테 힌트를 줄 거고, 부사나 부사어는 다른 거를 사실 웬만하면 다 꾸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딴 놈이 아니라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줘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체언, 이제 명사는 이름 명자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명사야. 사랑, 평화 이런 거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 개념 사물 이름도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의 이름이잖아. 심지어 뭐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것도 명사야. 자, 이제 사용 범위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루 가리키는 보통 명사. 예를 들면 개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는 다 우리가 개라고 지시할 수 있죠. 이런 게 보통 명사라면, 고유 명사는 단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 예를 들어 이순신 하면은 물론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야 우리 이순신 장군님 존경하자 그러면은 니네가 임진왜란의 그분을 떠올리지 다른 분을 떠올리지 않죠. 이런 게 이제 고유 명사. 그래서 개가 보통 명사라면 선생님 카톡 프로필에 있는 선생님이 끼려 먹은 그 골든 리트리버는 멍꾸리, 그런 거는 고유 명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야. 그렇기 때문에 자립명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중요해. 의존명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이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놈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나는 것이 좋아. 말도 안 되죠? 나는 뭐 큰 것이 좋아. 나는 싼 것이 좋아. 나는 둥근 것이 좋아. 나는 뭐 착한 것이 좋아. 이렇게 반드시 앞에 자기를 꾸며주는 뭔가를 요구하는 게 의존명사야. 뭐 수, 바 이런 것도 있겠지.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알 수 있어. 그건 네 알 바 아니지. 이거야말로 네가 해야 하는 바다. 이런 애들. 혹은 단위성 의존명사. 그러니까 뭐 한 명, 두 명 할 때 명이라든지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말이라든지 한 잔, 두 잔 할 때 잔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나타내는 애들도 의존명사야. 자, 그래서 의존명사는 니네도 기억하다시피 띄어쓰기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면서 너희들을 괴롭혔었죠. 특히 요런 일부 의존명사가 조사랑 형태가 완전히 같아갖고, 자, 그래서 의존명사도 품사 파트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니 기억을 해둬라. 자, 그 다음에 대명사, 인칭 대명사야 니네가 영어 시간에 겁나게 배우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나, 저, 우리 같은 1인칭, 너희 같은 2인칭, 그녀 같은 3인칭. 그리고 이제 지시대명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명사야. 예를 들면 니네가 어떤 물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책상 이름이. 그러면 니네가 이게 뭐였죠?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대신 가리킬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장소를 대신하는 여기 저기 거기도 있는데,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말로만 설명해 줄게. 이것 여기는 화자,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얘들아 이거 봐. 말하는 사람한테 가깝지? 그 다음에 그것과 거기는 청자,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야, 그거 보니 니네한테 가깝지? 그 다음에 저것 저기는 화자, 청자 양쪽한테서 다 먼 거. 저거 뭐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귀칭. 제귀칭도 영어 시간에 배웠죠. 셀프 붙는 애들.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로. 근데 이 제귀칭은 니네가 반드시 문장의 문맥 안에서 봐야지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문제를 틀려요. 왜? 제귀칭은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랑 형태가 같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다. 당신의 소원은 독립이었다. 자, 여기서 당신은 앞에 있는 김구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제귀칭이야.
이 당신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신이 2인칭일 때는 반말인데 재기칭일 때는 또 극존칭이 돼버려. 예를 들면 니네가 선생님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수업을 그지같이 하니까 좋은 거 아니오? 하면 바로 싸대기 올라가겠죠. 반면에 니네가 나 없는 자리에서 당신께서 수업을 열심히 하셔. 그러면 또 너무 오버해서 높인 거야. 재기칭의 당신은 이제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아주 높은 분들한테만 이제 사용을 해. 자, 그 다음 부정칭과 미지칭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은근히 헷갈리는 게 이 재기칭이랑 부정칭도 단어의 형태만 놓고 보면은 똑같은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누구라는 단어가 부정칭으로도 쓰이고 미지칭으로도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네도 니네가 앞뒤 맥락, 문장 안에서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부정칭은 니네가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 정체를 아는데 누구 하나만 콕 집지 않는 걸 부정칭이라고 한다면 미지칭은 진짜로 걔가 누군지 정체를 모르는 거야. 자, 부정칭은 이제 수학 시간에 많이 나오죠. 수학 선생들이 항상 칠판에다가 문제 잔뜩 써놓고 야 아무나 한 명 나와서 풀어봐 하지. 거기서 아무가 부정칭이야. 네. 선생이니까 니네가 누군지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누구 한 명 여기서 콕 집은 건 아니죠. 그게 부정칭이야. 반면 미지칭, 니네가 오늘 학원 끝나고 오늘은 부모님 집에 늦게 오신댔으니까 동생이나 괴롭힐까 하면서 동생을 막 패.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딱 울리더니 문이 벌컥 열려. 누구야? 미지칭입니다. 정체를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부정칭, 정체를 알면 부정칭, 정체를 모르면 미지칭. 자, 그 다음에 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뉩니다. 고유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한자어 1, 2, 3, 4 제1 제2. 자,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양수사는 고유어 같은 경우 99가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99까지가 딱 99 우리말이 있고 100부터는 이제 무조건 한자어야. 물론 중세국어 시기에는 100을 가리키는 온, 1000을 가리키는 즈문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이제 쓰지 않게 되면서 현재는 99가지만 딱 우리말이 존재하는 슬픈 현실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체언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는 이제 문장 안에서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 즉 서술어 역할이 사실 동사 형용사의 본래 본업인데 문제는 용어는 형태 변화,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관용어로도 쓰이고 부사어로도 쓰이고 얼마든지 다른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에서 너희들이 딱 하나 기억한다면 그건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야. 자, 동사 움직일 동자를 써.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움직임만 생각하면 안 돼. 변화나 작용, 심지어 이제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안 느껴져요. 지각동사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인지하는 작용 있잖아. 보다, 듣다, 생각하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겉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없지만 어쨌든 뭔가 작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동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자동사냐 타동사냐는 영어에서나 이제 중요한 거고 타동사만 피동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적어놓을 사람만 적어놓읍시다. 민규야, 민규 아까 했지. 이하나, 피동이 뭐지? 피동?
이런 게 영어 교육의 패배입니다. 이하나 영어 시간에 맨날 수동태 배우지. BPP. 그게 피동이야. 국어에는 수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먹히다, 뭐 읽히다, 잡히다, 쓸리다 이런 애들이 되려면은 타동사만 피동사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제 높다, 빠르다, 아름답다 이런 애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우리말을 가리킬 때 전 세계에서도 유독 색채어가 발달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형용사가 상당히 다양해. 예를 들면 그 근본 없는 양키들은 옐로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누렇다, 신누렇다 다양한 표현이지. 그래서 이런 색채어,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게 또 우리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정서, 감정어,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도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이제 아까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이제 쓰이듯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인데 그게 좀 뭔가 표현하기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게 있잖아. 그럴 때 쓰이는 이러하다, 이렇다, 그러하다, 그렇다 이런 애들을 지시관형사라고 형용사라고 하는데 다행인 건 거의 안 나와. 근데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존재 자체를 니네가 많이 까먹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쓰일 때 그 활용된 형태가 원형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어. 야, 너 저번 주에 소개팅 했잖아. 어땠어? 얼굴이 좀 그래. 이런 거. 뭔가 표현하기 모호한 거를 이제 지시형용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 활용된 형태가 원형이랑 너무 많이 다르니까 니네가 이거 지시형용사 캐치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동사형용사 파트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의외로 동사냐 형용사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 이유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솔미나 아니가 하연이 할 차례구나. 하연아, 있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 맞았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라고 했어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품사통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품사통용은 뭐냐면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걸 품사통용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니네가 있다를 봤는데 그 의미가 stay야. 그러면 동사야. 멍꾸라 여기 있어라. 이그지스트야. 우리 집에 멍꾸리가 있다. 그러면 형용사야. 마찬가지로 크다도 그루업이야. 아기가 정말 빨리 큰다. 그러면 동사. 빅이야. 아기가 대가리가 겁나 크네. 곁댄 형용사. 그래서 이쪽 계통에서 학교 선생님들 좋아하는 게 이 첫째입니다. 얘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니네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5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3가지만 알려줄게. 3가지만 알아도 되고 나머지 2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걔네는 오히려 너희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틀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갑시다. 먼저 현재 시제 만들어봐서 현재형이 되면 동사. 멍꾸리가 달린다, 멍꾸리가 먹는다 되지? 그러면 동사야. 안 되면 형용사. 멍꾸리는 작는다, 멍꾸리는 뚱뚱한다 안 되지? 자, 명령이나 청유를 만들어서 되면 동사. 멍꾸라 달려라, 멍꾸라 달리자 되지? 그러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멍꾸라 작자, 멍꾸라 뭐 귀엽자, 멍꾸라 작아라 안 되지?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니네가 써먹으면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데 점심들을 먹고 와서 그런지 힘들어 하니까 쉬는 시간에 딴 뻘짓하지 말고 자. 잠깐 불을 꺼줄 테니까 자세요.
야, 니네 저번 받았냐? 솔민아, 그거 받았어? 힘을 잘 안 오냐? 그냥 안 해? 500이 있어. 니도 그거 끝나고 올라오냐? 끝나고 올라오냐? 아? 지금 어? 니가 알아서 해. 언제 했어?
아, 오늘 클리닉은 교실 안에서 하자. 밖에 너무 춥다. 잠 좀 달아났나? 이번 시간에도 졸면 바로 싸대기 날아갈 거야. 알았어? 알았어.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다들 잠 좀 깼나요? 이렇게 니네가 대답을 안 해서 결국 데리고 왔다. 대답을 잘하는 학생, 두꺼운 학생. 학생 대답을 해라. 아주 성실한 친구야. 그래서 이제 대답을 잘하는 학생. 사실 니네 등급 떨어질까봐 얘를 안 데리고 왔는데 니네가 이렇게 뛰어들면 어쩔 수 없죠. 학생 현재 이제 작년에 양명고에서 1등급을 찍었는데 작년에 이제 알코올 중독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1년 동안 휴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복학을 해서 니네랑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닐 거예요. 난 양명고 안 다니니까 상관없다. 그건 오산이죠. 수능은 안 볼 겁니까? 수능에서도 제가 1등급 앞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니네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영장류로서 양서류보다 등급이 낮은 건 또 자존심이 허락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너희들도 두꺼운 학생처럼 대답을 열심히 하면 금방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알겠나?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법을 이제 좀 배워봤고, 자, 이번에는 수식어. 이제 다른 애들을 꾸며주는 애들이 이제 수식어인데, 자, 먼저 관형사, 체언을 꾸며준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랬죠. 이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보통 니네가 형용사랑 헷갈리는 놈들이 이런 성상형용사, 새것, 헌것, 옛것 할 때 헌새, 뭐 옛, 모든, 온갖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뭔가를 가리킬 때 쓰는 이그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이그저. 수량을 나타내는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한두 세 이런 놈이 있는데, 자, 얘네는 당연히 아까 나왔던 이것, 그것, 저것, 지시, 대명사랑 헷갈리고, 수관형사, 한두 세 이런 애들이 아까 나왔던 수사, 하나, 둘, 셋이랑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정리를 해줄게요. 여백이 이제 위쪽에 있어서. 자, 수사냐, 수관형사냐, 지시대명사냐, 지시관형사냐, 이걸 구별할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수사랑 지시대명사는 어쨌든 체언이잖아. 체언은 그 뒤에 조사가 아주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조사와 그 뒤에 붙는, 아니, 체언과 그 뒤에 붙는 조사는 붙여 쓰지. 반면에 관형사는 뒤에 자신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있을 거고, 관형사와 체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나는 사과 한 개를 먹었다. 의미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품사로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솔미나 하나랑 한 중에 어느 놈이 수사인 것 같니? 그렇죠. 하나가 수사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뒤에 조사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붙였었죠. 반면에 하는 관형사야. 어떻게 알았어? 자, 뒤에 의존명사 어쨌든 체언이 있고 띄었었기 때문에 얘는 수관형사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사냐 수관형사냐를 묻기보단 역으로 일부러 띄어쓰기를 개판으로 해놓은 다음에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걸 또 물어봐요.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채미나 자 내가 읽은 것은 이 책이다. 내가 읽은 것은 이것이다. 이랑 이것 중에 어떤 놈이 대명사인 것 같아? 이랑 이것 중에 어떤 놈이 대명사일까요? 이것이 대명사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이것 뒤에는 그 유명한, 그 중요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위에 놈 같은 경우에는 이가 관형사야.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랑 책은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하느냐? 관형사면 띄어 쓰는 거고 대명사면 붙여 썼을 텐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뒤에 놈을 보는 거야. 얘는 뒤가 조사였으니까 채연이구나. 얘는 뒤가 명사 채연이니까 관형사구나. 그러면 원래는 띄어 쓰는 게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팁은 뭐냐? 자, 우리가 뒤에 있는 놈이 뭔지를 갖고 지금 관형사냐 채연이냐를 구별을 했는데,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관형사는 절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이 특성을 잘 기억해두면 고3 수능 볼 때까지 의외로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어. 다시 관형사는 절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앞말에 결합하는 특성이 있는데 유독 이 관형사 뒤에는 절대 못 붙어. 내신에서는 감탄사도 조사가 붙을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 근데 감탄사는 사실 조사 붙이려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관형사는 절대 안 돼. 자, 볼까요?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다. 난 사과 하나만 먹었다. 난 사과 하나도 먹었다. 얼마든지 조사가 결합해. 반면 나는 사과 하늘 개를 먹었다. 한만 개를 먹었다. 한도 개를 먹었다. 안 되지?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갖고 자신있게 이런 어려운 것도 이제 덤벼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선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수사로도 쓰이고 수관형사로도 쓰이고 또 명사로도 쓰여. 자, 우리 첫째는 공부를 못해. 우리 집에서 첫째로 대학에 못 갔지. 아버지에게 맞은 첫째 아이야. 했을 때 처음에 나온 첫째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첫째 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사야. 근데 우리 집에서 첫째로 대학에 못 갔지. 순서야. 아버지에게 맞은 첫째 아야. 역시 순서지. 그런데 한 놈은 수사고 한 놈은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렵네. 채민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 위에 놈이 수사인지 어떻게 알아? 얘는 뒤에 조사가 붙어있죠. 반면에 얘는 관형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 채연이 있지. 채연. 그리고 띄어쓰기를 했고 얘는 붙여쓰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관형사 뒤에는 절대 뭐가 못 붙는다고? 조사가 못 붙어. 조사가. 그래서 첫째로 대학에 못 갔지. 얘는 조사가 붙어있지만 맞은 첫째가 아이야. 첫째를 아이야. 첫째만 아이야. 이게 안 되지. 자, 재민아 자신있게 네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 선생님이 첫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지. 많이 틀려보는 게 오히려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나름대로 되게 니네 말로 하면 짜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의외로 시험에 나오면 나름대로 고난이도 영역이 되는 애들이야. 자, 부사 주로 용어를 꾸며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랬죠. 사실 부사는
다른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체언도 꾸미고 관형사도 꾸며. 그런데 수능에선 주로 용어를 꾸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사는 특정 성분만 꾸미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가 있는데 성분부사가 다시 또 나뉘어요. 자,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그런데 얘네가 종류가 굉장히 많어. 이거를 니네가 다 뭐 일일이 외우고 다닌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팁을 주자면 이 성상부사 같은 경우에 니네들이 봤을 때 뭔가 이거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매우랑 조금이랑 정도가 많이 다르지. 잘, 뭐 아주, 너무, 약간, 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상부사야. 자, 그리고 지시부사, 장소나 시간을 대신하는 이제 부사인데, 야, 너 이리 와 할 때 이리, 저리 가 할 때 저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정부사, 영어로 치면 이제 not, 이 품사가 부사다, 못, 아니, 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빼놨는데 사실은 문법이 아니라 시에서 중요한 놈들 있지.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 이제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모양이나 상태를 흉내내는 의태어, 얘네도 문법적으로는 부사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이제 문장부사로 가볼게요. 문장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접속어, 접속어들은 이제 국어에는 따로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고 부사에 속한다. 자, 그리고 이 양태부사라는 놈이 조금 특이한데 양태는 이제 문법적 용어야. 문법적 메타 용어인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 갖는 어떤 심리나 태도, 확신의 정도가 있거든. 그걸 나타내 준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과연 그럴까? 하면은 확신이 별로 없지, 지가 얘기하면서도. 반면에 반드시는 어때? 100%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어쩌면 확신이 떨어지죠? 반면에 결코는 어때? 얘는 다른 의미로, 이쪽은 100% 긍정이라면 이쪽은 100% 부정으로 확신을 갖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애들을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결국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수능에서는 유독 관형사냐 부사냐 관형어냐 부사어냐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수능이라면 걱정하지 마. 반드시 출제자들이 힌트를 줄 거야. 뒤에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부사, 뒤에 체언이 있으면 관형사.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부사는 용언, 관형사는 체언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한 거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럼 넘어갑시다. 이번에 이제 관계연. 관계연은 그냥 조사야, 조사. 자, 주로 체언 뒤에부터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를 관계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들이 격조사인데 여기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앞말의 문장 성분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야. 즉 주격조사가 붙어 그러면 주어, 을을이 붙어 그러면 목적어, 의가 붙어 관형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드러내는 게 격조사. 그리고 문장 성분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약간의 의미 정도만 더해주는 애들을 보조사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정말 학원 강사 치고 니네한테 뭐 암기 같은 거 안 시키잖아. 그런데 딱 지지난주인가 처음으로 암기 시켰던 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 정도는 암기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암기를 못한 친구들은 이제 그 명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암기 숙제입니다. 격조사 정도는 니네가 좀 외우고 다녀야 돼. 격조사는 왜 외워야 되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능은 항상
문법에선 예외가 중요해. 근데 조사는 여러모로 예외적인 존재를 했죠. 그래서 조사 자체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이 조사, 격조사를 익혀두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울 때 이 격조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조사만 보고도 얘는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야, 얘는 깨서 붙었으니까 뭐 주어야, 얘는 에게 붙었으니까 부사어야, 얘는 의 붙었으니까 관여어야, 이렇게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격조사를 외워오시고 이번 주는 문제풀이 숙제 없는 대신 이 격조사를 암기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예사소리 이런 거 못 외운 친구들 명치를 때렸더니 이제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내 여학생 명치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비굴하게 그럼 앞으로 목젖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무마가 됐는데 학부모님도 나도 간과한 사실이 있죠. 여학생은 목젖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학생들은 기존대로 명치를 때리기로 하고 여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를 맞았으면 좋겠니? 명치도 안 되고 목젖도 없고 이하나 설마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니? 선생님한테 명치 맞아서? 이하나 나가는 바람에 네가 이제 연 내기고 가라. 어디 맞았으면 좋겠어 여학생들? 그래요. 아까 어떤 여학생이 손바닥을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제 또 한남충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린 명치 맞는데 왜 여자애들만 손바닥 맞냐? 그건 차별이기 때문에. 발바닥 어때? 건강에도 좋고. 그래요. 또 이게 수업이 녹화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이 수업을 엿듣다가 저 새끼가 우리 애를 때리는구나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때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격조사 그래서 외워오는데 무턱대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리가 없죠. 설명해 줄게. 주격조사 이가 깨서는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 에서는 원래는 부사격이거든? 근데 얘가 예외적으로 단체 무정명사 뒤에서만 주격조사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동희야, 단체 무정명사가 뭔지 아니? 그렇죠. 감을 잡고 있네. 자, 그 이전에 혹시 모를 친구들을 위해 명사, 아까 얘네는 정리 안 했는데 명사에 유정명사랑 무정명사가 있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유정명사는 있을 유의 뜻정자야. 그러니까 뜻, 마음, 생각이 있는 애들, 사람이라든지 동물.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순신, 개, 돼지, 소, 말, 뭐 인간 이런 게 이제 유정명사고 무정명사는 반대로 없을무의 뜻정,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이 없는 애들, 무생물. 그리고 안타깝게도 식물도 여기에 포함이 돼.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재밌는 현상이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리 선택되기도 해. 예를 들어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가 붙지만 무정명사 뒤에는 에가 붙는다라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자는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 니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정물이잖아. 그러니까 에게가 붙는 거야. 반면에 벽에 돌을 던진다 할 때는 벽은 무정물이니까 에가 붙지. 멍꾸리에게 밥을 줬어. 화분에 물을 줬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단체 무정명사는 동의가 잘 대답한 것처럼 원래는 무생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단체로 속해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학교, 회사, 국가. 그러면은 그런 단체는 사실상 사람들이 속해 있으니까 사람처럼 어떤 결정권을 가지면서 주체가 될 수도 있겠지.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했다. 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단체 무정명사고 그 앞에서만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서술격 조사 중요하다는 말을 한 5번째 하고 있죠. 유일하게 형태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서술격 조사이다. 자, 그리고 목적격 을을이 붙으면 서술어의 대상, 말 그대로 목적이 되는 거야. 나는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니네가 걸리는 지점이 있죠. 주격조사랑 형태가 똑같아. 근데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도 이제 나름대로의 꼼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복격조사 나아가서 문장에 보어가 있으려면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 또는 아니다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돼. 자, 그래서 영어 때문에 니네가 점점 어려워하는데, 자, 영어랑 보어 개념이 전혀 달라. 자, I'm a boy.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존만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영어에서는 얘가 문장 성분이 뭐야? 영어에서는 이걸 보어라고 하죠. 근본 없는 놈들. 하지만 국어에서 얘는 보어가 아닙니다. 민규야, 얘 문장 성분 뭔지 알겠니? 힌트. 엄청 중요한 놈이 하나 붙어있죠. 얘가 뭐였어? 무슨 격조사? 서술격조사. 서술어야. 자, 그렇다면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어떤 놈이냐? 자, 우리말에서 보어가 있으려면 문장의 서술어가 반드시 되다, 아니다 둘 중에 한 가지 형태여야만 돼. 자, 이렇게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형태인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복격조사 이가가 붙은 놈, 그게 바로 우리말에는 보어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보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어쨌든 얘는 좀 니네가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다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형태인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이가가 붙어있는 놈이 있으면 걔가 보어다. 뭔 말인지 감이 잡히나요? 긍정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할 수 없다. 이제 극단 처방을 내리지. 두꺼박생으로도 안 되면 민규야, 네가 오늘부터 반장이다. 알았어? 반장은 무슨 역할이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관형격 조사의 또 선생님이었다가 별표를 해놨네요. 어쨌든 관형사든 관형격 조사든 관형절이든 관형이란 말이 들어간 놈은 다 중요하고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의가 도대체 왜 관형격이라 하느냐면은, 자, 옷이 있어. 근데 나의 옷 하면은 뒤에 있는 체온을 한정하게 되죠. 꾸며주게 되지. 그래서 관형격이라고 하는 거야. 바보같이 또 영어 배웠다고 소유격 그러다가 문제 틀리면 안 된다. 국어에는 소유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알겠지? 미국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망하면 또 섬양키들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겠지, 너네가? 희망이 없다, 희망. 미국 망하면 또 중국어 배우겠지? 나는 국어 강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순간 인생이 망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보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니네가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이 부사격 조사가 붙어버리면 니네가 시간, 장소, 방향성, 방법, 수단, 정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12시에 학원에서 만나서 집으로 가자.
자, 이랬을 때 12시에 시간 느낌 나죠? 학원에서 장소 느낌 나죠? 집으로 방향성 느낌 나죠? 이런 거고, 자격수단, 이런 거는 뭐 전통적이지, 로서냐, 로서냐. 자, 로서는 자격, 로서는 방법, 수단. 그래서 이 하나,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를 가리키는 거야? 로서 가르치는 거야? 나는 님이 들어가니까 불쾌하니? 로서야, 로서야? 서, 자격. 하지만 나는 폭력으로서 학생을 가르친다. 방법, 수단.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격조사. 하연아, 호격조사가 뭔지 기억나니? 부를 호자를 쓰는 거야. 누구 부를 때 쓰는 뭐 멍꾸라, 뭐 돼지야 할 때 그런 게 호격조사고, 이제 감탄형 호격조사라는 게 있어. 여, 시여, 뭐 신이여, 하늘이시여, 뭐 이딴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여나 시여 이런 말이 붙은 동호법이 시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걸 또 영탄법이라고 봐도 돼. 자, 아무튼지간에 호격조사는 이제 사실 물어볼 일도 없지만 여기 있는 격조사들 부사격조사를 제외하고는 니네가 암기를 해오는 게 오늘의 숙제. 자, 그 다음에 보조사. 보조사는 이렇게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진 못하고 약간의 의미만 더해주는 거야. 나만 선생이야, 혼자야. 너도 선생이야, 둘이 됐어. 선생은 나뿐이야, 다시 혼자가 됐죠. 아유, 뭐 사람마다 다 선생이래. 개나 소나 선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는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은는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은는은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내신에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구사할 때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나는 선생이야, 너는 학생이야 이렇게 은는을 많이 사용하니까 은는을 주격조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어. 그래서 학교 선생들이 그걸 노리고 너희들을 낚을 건데, 은는은 주격조사 아니야. 하다못해 얘는 격조사도 아니고 보통 대조 정도 차이를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입니다. 자, 너는 짜장면 먹어? 나는 짬뽕 먹을게. 차이가 드러나지, 대조가 되지. 자, 왜 은는은 주격이 될 수 없고 이가는 주격이 될 수 있느냐? 자, 너희들한테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줄게요. 니네가 학교에서 야구를 하면서 막 놀고 있는데 A, B 학생이 이제 오버를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공이 교장실로 날아가서 유리창을 깨고 아 누구야 하면서 너희 대머리 교장 선생님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와갖고 누가 그랬어 했는데, A 학생은 당당하게 교장 내가 안 그랬어 라고 대답을 하고, B 학생은 쥐새끼처럼 선생님 나를 안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와보니까 둘 중에 어떤 놈이 고자질을 해서 범인이 이제 교장실에 끌려가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범인을 고자질한 놈은 A 학생일까요? B 학생일까요? 솔민아, 누가 고자질했을 것 같니? 당당하게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한 A 학생, 쥐새끼처럼 나는 안 그랬다고 한 B 학생. 누가 고자질했을 것 같아? 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 일종의 반전? 자, 그러면은 채민이는 누가 고자질했을 것 같아? 그래, B. 동이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민규 이한이? 하연이는?
대부분 이제 B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주격조사 가를 쓴 A는 자기한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렇게 이가가 붙으면 문장 안에서 걔가 주인공이 돼. 그래서 이제 그 언어학자들은 주격조사를 주제사라고 얘기하기도 해. 어쨌든 얘를 주인공으로 만드니까 주격조사야. 반면에 나는 아니라고 했던 이 B는 나는 아니지만 다른 애는 범인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차이를 깔고 있어. 자, 솔민아, 이 경우를 생각해봐. 철수가 기타를 친다 할 때랑 철수는 기타를 친다 할 때 느낌이 어때? 철수가 기타를 친다 할 때 네가 철수를 주목하게 되지. 반면에 철수는 기타를 친다 하면은 왠지 옆에서 영희가 피아노라도 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가는 주격이지만 은느는 절대 주격조사가 될 수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요를 또 주목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높임법 쓸 때 주로 쓰는 게 해요체의 요인데 얘는 의외로 어미가 아니라 조사라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니네가 이제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어제 저 숙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때 문장의 맨 끝에 오니까 얘를 어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얘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어미는 이놈이 어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는 앞말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댔잖아. 그 말을 역으로 보면 생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어제 숙제했어요. 여기서 요 생략해. 높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지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지. 반면에 어미를 생략해. 나 어제 숙제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다. 자,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접속조사, 만약에 내신을 공부하는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접속조사에 관한 설명이 없어.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은 접속조사를 그냥 보조사의 일종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수능에선 엄연히 이 세 가지가 존재해서 셋의 차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접속조사 2개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 여기서 말하는 같은 자격은 같은 문장 성분으로 이어준다라는 건데, 와가가 있고 이제 구어에서는 랑이랑 너랑 나랑 하고 너하고 나하고가 있어. 근데 이 와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사격 조사의 와가가 있었지. 요것 때문에 이제 쓸데없이 내신에서 또 어떤 문제 내냐? 나와 영희는 학교에 간다. 나는 영희와 학교에 간다. 사실 의미 차이가 전혀 없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땐 자, 얘는 접속 조사이기 때문에 양쪽을 같은 문장 성분으로 연결해서 주어.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내가 가고 영희도 가고, 얘는 이제 주수로 호응이 2번 일어나는 겹문장이 돼버리지만 이 경우에는 얘가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나는 주어지만 영희와는 부사어가 돼서 얘는 혼문장이 돼버리는 문법적 차이가 발생해. 근데 또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는 내가 영희랑 뭔가를 함께해. 그런 걸 공동부사격. 나는 영희와 반이 달라. 여기서는 함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비교부사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점 같은 거로 이제 괜히 또 문제를 내는 게 내신인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얍삽한 문제에는 우리도 얍삽하게 대우는 방식이 있어. 그냥 수능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와, 과가 이렇게 체연과 체연 사이에 있어. 그러면 니네가 그걸 접속조사, 양쪽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준다고 보면 돼. 혼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자, 부사격은 상당히 미묘한 포인트들이 많어. 이 외에도 뭐 니네 아까 나왔던 12시에 만나 시간 부사격, 뭐 학원에서 만나 처소 부사격, 뭐 바람의 아니밀세 원인 부사격, 이런 식으로 종류가 또 나뉩니다. 비교 부사격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차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이것도 어쨌든 비교하는 거지. 그럴 때도 비교 부사격. 나는 영희와 결혼을 했다. 둘이 뭘 함께 한 거니까 공동 부사격. 자, 그러면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간 걸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오늘 수업 내용에서 물어볼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엔 거꾸로 갔으니까 혹시 저번 주에 클리닝 못 받은 친구 있니? 없어? 그러면 저번 주에 거꾸로 갔으니까 오늘은 민규부터 아래로 내려갑시다. 늘 그렇듯이 본 교재는 질문할 게 있으면 가져오고, 본 교재에 따로 질문할 게 없으면 제 책만 가져오시고, 오늘은 본 교재에서는 문제 없고 격조사 암기하는 것만 해오면 돼. 알겠지? 부교재는 이제 따로 내줄게. 자, 그러면은 민규부터.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안에서 하자. 머리야. 본교재에서 뭐 물어볼 거 없어? 이제 안 왔으면 되겠다. 거기서는 질문. 아이고. 딱히 없어? 자, 민규야, 그 첫 주차 영상 봤니? 봤단 말이야? 근데 왜 아무데도 밑줄이 안 가 있는 겁니까? 첫 주차 영상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조교실에 가서 1주차 영상을 보고, 독서 지문은 이렇게 읽어내는 거구나. 그거부터 배워야 돼. 아니면은 영상 보기 싫으면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시간 돼. 알지? 그러면 영상 꼭 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맞추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 내용 수능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과학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고, 뭐 인문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고,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배워보는데, 이제 영상 보면 첫 주차 영상은 그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제 과학, 기술, 경제, 보통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데, 이쪽은 유독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 공식, 그림, 도표 이런 애들이 자주 나오고, 걔네는 3점짜리 문제랑 반드시 오면 돼. 그리고 내용전개 방식 분석, 뭔지 알아? 물리적 실체가 있는 애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기술 지문 같은 데 많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 자동차 설명하는데 엔진은 뭐고 클러치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정은 뭔지 알아?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얘네는 보통 2점짜리야. 그래서 항상 과학, 기술, 경제 볼 때는 이런 요소들을 네가 찾아봐야 돼. 알겠지? 영상부터 보고. 자, 그 다음에 이하이. 이하이 오늘 마지막이야? 본 교재는 물어볼 거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다른 국어학원을 갈 거야? 아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내신 대비 다시 그래도 어쨌든 네가 아직 정시를 포기한 건 아니지. 네. 그래서 정시 공부를 뭐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첫 주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자꾸 어쨌든 화제 파악해서 밑줄 치고 해야 되는데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내가 제대로 밑줄을 치는지 안 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랬을 때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이 좋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가 답이 1번이란 건 2, 3, 4, 5번이 지능에서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차분히 2번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 보는 거야. 그래서 2번 근거가 여기였어. 근데 내가 밑줄이 안 가 있어. 아 그럼 내가 이걸 놓쳤구나. 혹은 3번 근거를 찾았더니 거기에 밑줄이 가 있어. 여기는 잘했구나. 이런 문장들을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아 이런 유형의 문장에서 뭘 물어보는구나. 이 예술 영역에선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선생님처럼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일종의 나쁘게 얘기하면 감이지. 그런 게 이제 쌓일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 뭐 이 책 어디서 뭐 어떤 형태로 올라가면 일주일에 뭐 이 정도씩 꾸준히 한번 해봐. 딕디크스냐? 그냥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연이 공교재부터 공교재 어디에서 물어볼 게 있니? 여기서 그 얘가 보어가 그러면 보어라고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되었다 아무거나 이제 딱이가 있어야지 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를 제했을 때 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랑 서술어는 모든 문장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이잖아. 그래서 그 서술어가 되다 한다는 형태고 주어가 문제는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그 주어를 제외하고서 이 가가 고격조사니까 이 가가 붙은 놈을 찾아내는 게가 보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요것도 예전에 많이 써먹던 건데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서술어가 되다 형태지. 그리고서 둘 다 이가 붙어있지만 뭐가 주어인지는 확실하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인지 감이 좀 잡혀? 또. 거기에서. 오답 정리를 좀 해야 돼. 틀렸던 것들을. 이거 표시해 놓은 게 오답 든 거 찾아내고. 실수. 딱히 물어볼 거 없으면 쥐어짜지 않아도 돼.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하고 첫 주제 영상은 가니?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져있던 게 이런 게 이제 기술 지문인데 과학 기술 경제 이쪽이 이제 너희들 체감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데 얘네가 오히려 나중에 좀 쉬운 게 팩트를 물어봐요. 그래서 특히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 무슨 공식 같은 것도 좀 나오겠지. 그리고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애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비례, 반비례 관계 같은 건 네가 좀 메모해서 정리를 하고 공식 같은 경우에도 수식화가 안 돼 있고 문장으로 나오는 것도 네가 수식화를 좀 해주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문단 정도 할애해서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할 거고 그런 거 메모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애를 구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2점짜리야. 이런 애들을 앞으로 좀 찾아봐야 돼. 자, 이번엔 솔민이 다 외웠어?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10번에서 10번 그 이게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의를 발음할 때 네. 첫째 음절에서는 무조건 의로 발음했고 아, 뒤에가 의나 의? 둘째 음절에서는 의가 원칙이지만 이를 허용해줘. 네.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관형격 부사야. 네. 그러면 걔도 의가 원칙인데 네. 애를 허용해줍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답이 주2고 이게 두 번째로 가서는 이게 주. 아니야. 얘랑 얘가 아, 잘못 알았다. 어. 그러면 2번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지 왜 맞다고 하는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파크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의이 형식 형태소지. 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이 안말의 중성을 그대로 뒤로 연음을 해야 돼. 네. 그렇게 되면 안파 글이 아니라 안파 끌이 돼야 되겠죠. 아, 네. 네. 그리고 4번에 틀린 게 3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8항에 따라 교체가 두 번만 파. 이거 아까 잠깐 했는데. 자, 먼저 자음분 단수나 일어나지. 네.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지. 비음화는 교체지만 자음분 단수나는 탈락이잖아. 탈락. 아, 네. 아, 그래서 6번에 이게 맞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밭 이제 아, 알겠다. 그게 같이다. 그 두 뒤에 개가. 형식이 형태니까 두 개만 하나만 있는 근데 1번이 틀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어는 있다라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 아. 근데 그러면은 이건 구비음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예? 네. 받인? 네. 아, 채 받친. 아, 받침. 아. 후계만 네.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 16번에 그 평행추 운전사에서 이런 평행추 구조계의 배경이라고 사무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독서 질문할 때는 반드시 오답 정리가 돼야 돼. 네. 왜냐면 내가 이거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잖아. 네. 1번 물어본 거지. 네. 기억의 이유 빨간색으로. 이부 안쪽에서 안쪽에서 들어올린 거를 바깥쪽으로. 근데 왜 이유가 1번이냐고? 네. 이게 무슨 이해가 잘 안 돼서. 평형추가 어디 있었지? 평행추 여기. 그래서 이 평형추랑 운전실까지 거리가 뭐 FD인가 뭐 네, 그랬고 네. 그런 거 있었잖아. 네.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읽어봐야 돼.
얘가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같아야 되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평행추와 운전실 거리는 고정이 되어 있지.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평행추의 무게마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 안쪽에 있던 애를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트롤리가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트롤리가 바깥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둘의 그 비례가 무너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함부로 못 시키는 거야. 아, 네. 이거 말고는 그럼 3회차는 다음에는 좀 독서는 오답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와.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읽어봐야 돼. 자, 요게 살짝 니네한테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기술 지문이나 뭐 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 뭐 공식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윤익을 보고. 보고 그다음에 잠깐 끝나야 되네. 재민이, 재민이 거기서 바로 물어볼 거 있어. 못 닦였어. 배드민턴 동아리 있어? 개인적으로 쳐? 잘 치냐? 나중에 선생님이랑 한번 쳐보자. 네? 싫어? 싫으면 하지 마. 선생님은 잘은 없어. 그다음에 동의, 동의 물어볼 거 있어. 이거 의미 많으시네. 이 과정을 보시면 말이야. 여기서 비음하는 글씨가 자음이 나는 거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동의는 나랑 잠깐 같이 올라가고 다른 친구들은 격조사 정도만 외워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핸드폰 찾아가고. 이거 봐. 미안히 잘 지내고. 이거 다 뭐였는지 한번 체크 좀 해봐. 동의야 아니면 기다리기 뭐하면 다음 단계 그게 몇 단계지? 3점 몇십.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야. 핸드폰 누가 했어? 잘가. 동의야 학원은 다닐만 하냐? 오늘 이거 끝나고 뭐 또 있어?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면 보통 뭐 하니?